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이제 67페이지, 68페이지 수업을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마음은 67, 68페이지를 1시간에 그냥 풀로 당겨서 가고 싶거든. 사실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이고 해서. 그런데 내가 저번에 연습하고 반성 많이 했잖아. 내가 그 연수 3시간짜리 하는데 3시간을 그냥 막 풀로들 밟고 집에서 막 미쳐버리겠더라고. 그래서 양심적으로 하자. 그래서 그냥 아이들한테 여유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내가 갱생하고 왔어. 저번 연수받고 쉬면서. 그래서 2시간에 나눠서 67, 68페이지를 2시간에 나눠서 이제 가려고 하고 그 이제 내용을 좀 잘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67, 68페이지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큰 틀에서 얘기하자면 1920년대 우리가 지금 투쟁 이야기 하고 있잖아. 1920년대 뭐라 그럴까 무장 투쟁에 대한 이야기. 1920년대 무장 투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흐름인 거지. 우리가 지금 시대별로 나눠서 보고 있는데 앞에서 1920년대 국내에서는 민족운동이 어떤 게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공부했잖아. 먼저 시간에 공부했어. 나 없을 때 했어. 나 없을 때. 그리고 1920년대 그러면 국외에서는 무슨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흐름상 공부를 해야 되잖아. 국내하고 국외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눠서 살펴봤으니까. 그치? 미안해. 1920년대 국내에서 뭐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뭐 노동운동, 농민운동, 학생운동, 그 과정에 이제 뭐 신가령 활동까지 우리가 다 이야기했고, 그리고 1920년대 나타나는 약간 좀 특이한 모습의 우리 투쟁 모습 해가지고 의열단에 대한 이야기 저번 시간에 공부했고, 그치? 요번에 이제 1920년대 그럼 국외에서 우리나라 외 지역,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연해주, 만주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겠지. 국외 지역에서는 어떤 투쟁이 지금 어떤 독립운동이 벌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핵심이 뭐야? 1920년대가 국외에서 핵심은 무슨 투쟁이? 무장 독립운동이, 무장 투쟁이 줄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 큰 틀에서. 알겠어? 그러니까 국외에서는 무슨 투쟁이? 무장 독립 투쟁이 중심이 돼서 독립운동이 이어지고 있었다. 요 얘기를 기억을 해야 된다고. 오케이 말이? 요 잘 기억하고. 그럼 1920년대 국외에서의 무장 투쟁이 67페이지에서 68페이지까지 한번 내용 읽어본 친구들 알겠지만 뭔가 되게 드라마틱하게 되게 내용이 되게 많아.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중학교에서 처음 공부를 하면. 그래서 이거를 좀 머릿속에 큰 줄기를 좀 가지고 니네가 이해를 해가야 돼. 그러니까 1920년대 자세히 하나씩 설명할 거야. 선생님 큰 틀에서만 지금 먼저 얘기를 하자면 1920년대 국외에서의 무장투쟁이 1920년부터 시작해서 1927, 8년까지 스토리 라인이 좀 풍부해. 그래서 어떤 흐름으로 간다고 보면 되냐면 초기에는 우리가 1920년대 무장투쟁에서 초기에는 이거 빨간색 노란색입니까? 이거 뭐 광복절 연휴 쉬고 나오니까 좀 버벅대네. 초기에는 우리가 눈부신 승리를 거뒀어. 1920년대 무장투쟁에서 역사에 남은 눈부신 승리를 거뒀고 그 승리 이후에 엄청난 시련을 겪고 그런 다음에 이 시련 이후에 우리가 다시 재정비를 하게 되고 그 다음 재정비 후에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야, 내가 좀 니네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설명하는 거야. 큰 흐름에서 먼저 설명하고 하나씩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이 흐름을 먼저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1920년대 무장독립투쟁에서 우리가 거둔 빛나는 승리가 뭐가 있냐면 1920년 6월 거뒀던 봉오동 전투에서의 승리와 그 다음에 그해 10월에 있었던 이거 뭐 들어본 친구들 많지. 춘산리 전투에서의 대승이 우리 민족사에 길이 기록될 만한 엄청난 대승을 거뒀어. 근데 이 대승 이후에 일본이 진짜 완전 속된 말로 지금 야마가 돌았어. 얘네들 말로 하면. 그래서 이 독립군 토벌을 하고 눈에 불을 켜고 아주 별의별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별짓을 다 하고 다녀. 그래서 시련을 겪게 되는데 그게 뭐라고? 간부 참변이라는 사건이 1920년 겨울부터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간도 참변을 피해서 독립군이 이동을 하다가
자유시참변이라는 또 이제 그 순환을 겪게 돼. 하나씩 다 설명할 거야. 그냥 큰 줄기로만 먼저 기억을 해. 오케이? 자유시참변을 겪고 독립군이 거의 완전 붕괴되다시피, 완전 망한 것처럼 와해되다시피 했다가 한 23, 4, 5년 정도 되면 다시 이제 독립군이 정비를 시작을 하면서 만주와 연해주 일대에 돌아와서 참의부, 경의부, 신민부라는 세 개의 부대로 다시 재정비가 돼. 세 개의 부대로 이걸 이제 3부라고 부르는데 3부가 성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3부 성립 이후에 다시 한번 일제의 공격이 계속 이어지니까 부대를 합쳐서 우리의 힘을 모아보자 해가지고 통합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통합을 위한 노력 끝에 다시 하나로 통합은 못 되고 두 개로 통합이 되는데, 혁신의회와 국민부라는 두 개의 부대로 통합이 돼가지고 이제 일본과 투쟁을 30년대 이어가게 된다 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말이? 이게 67, 68페이지의 내용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야 전부. 67, 68페이지의 내용이 이 내용을 정리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다 하고 나면 머릿속에 이 내용이 이해가 돼야 돼. 이 내용이 머릿속에 이해가 되면 20년대 무장투쟁에 대해서 공부가 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오케이? 여기 내용이 어려워. 실제로.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도 문제 출제가 좀 자주 되고, 실제 나중에 니네가 이 독립운동사 공부하다 보면 1920년대와 1930년대 무장투쟁이 제일 복잡하고 좀 어려워. 어려운 내용인데 처음 공부할 때, 니네 어떻게 보면 처음 공부하는 거잖아. 처음 공부할 때 좀 머릿속에 이렇게 구조를 잘 그려서 정리를 해두면 나중에 이게 그 얘기구나 하고 충분히 이해가 간다. 알겠지? 1920년대 무장투쟁이 이런 흐름으로 간다는 거 기억을 해야 돼. 오케이 말이? 이해됐어? 이해됐지? 그러면 선생님 이거 지우고 한 가지씩 좀 설명을 할게. 알겠지? 지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1920년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가려면 이제 흐름을 알아야겠지. 야, 1920년대 만주 지역에는 우리가 만든 독립군 부대들이 꽤 많이 존재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뭐 한 100명 단위, 뭐 200명 정도 단위 되는 소규모 부대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고, 사실 제일 큰 부대가 한 1000명 정도 된다는 김좌진 장군이 이끌었던 북로군정 서군이라는 부대가 제일 큰, 한 1000명 정도 되는 단위가 제일 큰 부대고, 나머지 부대들은 거의 단위가 뭐 100명, 200명 단위 되는 이제 소규모 부대들이 만주와 연해주 일대에 많이 존재하고 있었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이걸 왜 20년대에 이렇게 많이 존재하고 있었냐면 우리 앞에 공부한 거에 내용이 있지. 1910년대 우리가 국외 무장투쟁 하면서 공부하면서 그 얘기 했었잖아. 기억해보면 1910년대 나라 뺏기자마자 1910년 이후에 만주로 넘어간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만주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을 하고 독립군 양성을 시작을 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 막 그 공부했었잖아. 만주 삼원보에 뭐 저 신흥무관학교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군인들이 배출돼가지고 그 군대 장교 뭐 한 3000명이 독립군의 주력이 된다. 이런 공부했었잖아. 그러니까 1910년대에 이해해야 돼. 1910년대에 이제 키운 독립군 부대가 빛을 발하는 시기가 언제가 된 거야? 1920년대가 된 거지. 오케이? 1920년 잠깐 좀. 비슷하지? 비슷해. 이거 우리나라 백두마운틴, 압록강, 두만강 이거 기억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요 일대 독립군 부대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만들어져서 존재하고 있었다. 요런 기억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 부대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부대가 결성이 되고 성과를 내고 하니까 이 부대들이 이제 어디로 진입을 해서 국내 이 국경지방 인근 지역에 국내로 진입해가지고 뭐 일본 경찰서도 습격을 하고 일본 군대도 습격을 하고 이제 게릴라 전술처럼. 그래서 나름 이제 몇 번의 승리를 경험을 하고 막 이제 그러니까 소규모 단위겠지. 뭐 일본군 뭐 초소 이런 거.
이렇게 뭐 보초, 초소 같은 거 공격하면 사실 일본군 뭐 2명, 4명 뭐 이 정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초소들 공격하고 아니면 밤에 이제 비밀리에 잠입해가지고 마을에 있는 뭐 파출소 그래 뭐 일본군 뭐 한 10명, 20명 있겠지. 그치? 뭐 파출소 이런 데 습격을 해가지고 공격하고 돌아가고 막 이제 이런 소규모 활동들이 막 이어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초반에 사실 이 만주에 있는 독립군들을 뭐 그렇게 크게 뭐 신경 쓰진 않았던 것 같아 보니까. 왜냐하면 이 독립군 규모도 그렇고 사실 무기 무장 수준도 그렇고 사실 야 이 당시 일본은 선생님 우리 매번 얘기할 때 얘기하잖아. 1920년대 들어가면 일본은 뭐 진짜 눈부신 발전을 해가지고 일본 애들 무기나 이런 수준이 세계 랭킹 3위 군사국가야. 일본이 이 초장에는 그냥 이 당시에 전 세계에서 영국, 미국 다음에 일본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아니면 뭐 진짜 뭐 독일 뭐 이런 나라들 다음 일본인데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그냥 킹왕짱 혼자 넘버원이야. 무기도 뭐 무장 수준도 장난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만주에 있는 독립군들을 되게 그냥 동네 무슨 뭐 불황당 정도 수준 망나니 뭐 산적 수준 정도로밖에 안 봤던 거니. 근데 이제 소규모 전투로 인해서 계속적인 피해를 보다 보니까 일본군 입장에선 아 요거 좀 애들 혼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크게 처음에는 큰 마음을 갖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인근 국경 지방에 있는 군대로 만주 토벌대라는 걸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독립군 토벌대라는 걸 구성을 해서 한 200명 정도 단위 부대로 1920년 여름에 여기 만주를 넘어서 여기 중국 땅이니까 사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넘어오면 안 되는데 소규모 부대다 보니까 그냥 두만강 건너서 요 일대 만주에 있는 독립군 잡으러 갔던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암초를 만난 거지. 이게 지금 선생님이 뭐 설명하려고 그러는지 이해되나? 뭐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봉오동 전투 설명하려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봉오동이 어디냐면 여기 압록강 너머에 있는 요 지역쯤 되는 산간 지역쯤 되는데 이 봉오동에 넘어온 일본 토벌대를 누가?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이 이 대한독립군도 뭐 군대 규모가 뭐 한 300명, 400명 정도 되는 그 정도 단위의 부대야. 이 홍범도 장군은 상당히 이 독립군으로서 상당히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던 장군이다. 이때 당시에도. 홍범도 장군 관련해서 나중에 학교 나오면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지금 선생님이 지금 현재 시간 17일 날 지금 수업을 찍고 있는데 요번 광복절 연휴에 가장 핫 이슈가 이 홍범도 장군의 이 유해가 사망하고서 카자흐스탄에 묻혀 있었던 홍범도 장군. 이 홍범도 장군의 이 유해를 요번에 우리가 비행기로 실어 와가지고 요번에 이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을 하게 됐잖아. 그 홍범도 장군 이야기야 지금. 오케이? 그리고 홍범도 장군과 관련한 이야기는 하여튼 이분이 위대한 독립운동가고 정말 우리의 독립운동사에 빛나는 전과를 가지신 분은 맞아. 존경에 마땅하신 분이고. 그래서 홍범도 장군과 관련된 이야기 나중에 학교에서 수업하게 되면 그때 관련해서 많이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여기서 이제 다른 얘기는 좀 상략을 할게. 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홍범도 장군이 그 대한독립군이라는 부대가 원래 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부대야. 그러니까 이 지역 지리라든가 지역 전술 같은 거에 잘 알겠지. 그래서 이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이라는 동네 그 봉우리에서 미리 매복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일본군 들어오는 토벌대를 한 120명 죽여버렸어. 이 사람 숫자는 이 정확한 통계가 있는 게 아니니까 책마다 기록마다 조금씩 다르다. 뭐 어디는 120명 정도, 어디는 100명, 어디는 300명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는데 그거는 뭐 감안을 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120명 정도를 사살을 해버린 거야. 엄청난 성과야. 토벌군이 200명이가 들어왔는데 120명이 여기서 총 맞고 죽었으면 거의 반이 그냥 몰살당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무장 독립 투쟁 사상 최초의 승리를 거둔 거고 우리에게 우리도 싸우면 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주는 그런 사건이었던 거지. 이게 우리 역사에서 얘기하는 무슨 전투? 이게 봉오동 전투야. 오케이? 그래서 봉오동 전투에서 우리가 정말 빛나는 성과를 거두기 시작을 한다. 알겠어? 그래서 봉오동 전투 좀 잘 기억을 해야 되고 자 그런데 이 봉오동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둬서 우리는 사실은 상당히 즐거움에 이제 우리는 행복감에 취해 있는 반면 쪽 이런 표현 좀 쓰는 거야.
반면에 저 일본 쪽발이 이런 얘기 쓰지 말자 또 이거 이 국제화 시대로 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입에 달려가지고 그지? 반면 우리의 이제 이 두드려 맞은 이 일본군 입장에서는 이제 생각이 바뀌었지. 여기 만주에 있는 독립군들 되게 우습게 생각하고 무슨 뭐 동네 산적 수준 아니야 이랬던 애들한테 일본 정규군대, 야 정규군대잖아 얘네들 어쨌든 토벌 때는 정규군이 들어가서 무슨 동네 아저씨들 무슨 상간 부대한테 부대가 거의 몰살당하다시피 당하니까 일본군 입장에서 생각이 바뀐 거지. 이거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여기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 먹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봉오동 전투가 이게 1920년 6월 달이었고요. 1920년 6월 달이었는데 일본군이 독립군 토벌을 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이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단 말이야. 지금 이야기할 건 뭐에 대한 이야기? 청산리 대첩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이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청산리 대첩. 이 두 가지 사건은 잘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대로 일본군은 위기감을 느끼게 되지 이제. 그리고 얘들은 이제 뭐의 필요성을 여기 만주에 있는 이제 독립군 토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지. 이제 뭐 200명, 300명 단위의 군대 집어넣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니까 대규모 군대를 출동시켜서 여기 있는 애들 그냥 싸그리 다 정리를 해버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지 일본군 입장에서. 근데 마음대로 막 일본군 막 군대가 마음대로 막 넘어갈 수 있어? 그렇게 못하지. 왜냐면 어쨌든 여기는 지금 누구 땅인데 여기는 어쨌든 중국 땅이잖아. 중국 정부가 뭐 아무리 병신 갖고 여기서 여기 관리가 안 된다고 쳐도, 그지? 어쨌든 여기를 이제 지키고 있는 중국군도 있고, 그 일본군이 대규모로 전쟁을 시작하지 않는 한중에 일본 그 중국 땅에 마음대로 넘어갈 수 없으니까 얘네들이 여기다 부대를 파견하려고 얘네들스럽지. 일본스러워. 사건 조작을 하나. 이건 그냥 한번 알아둬. 이게 훈춘 사건이라는 건데, 훈춘 사건이라는 건데 이거 청산리 대첩 얘기 나오면 항상 나오는 얘기거든. 훈춘 사건이 뭐냐면 훈춘 사건 조작이라고 했습니다. 훈춘 사건이 뭐냐면 훈춘이 여기에 있는 동네 이름이야. 도시 이름이야. 훈춘이라는 도시에 뭐가 있었냐면 일본 영사관이 있었어. 영사관이 뭐예요? 대사관 조그만 거라고 보면 돼. 그냥 얘네들이 이야기 좀. 어쨌든 일본의 이제 일본인들 이제 관련 일본 외교부 관청이야. 일본 영사관이 훈춘에 있었는데 이 훈춘에다가 조작을 해서 어떻게 조작을 하냐? 여기 선생님 얘기를 한번 얘기했죠. 여기 20년대 뭐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럴 때는 여기가 완전 무주공산의 벌판이니까 여기 막 뛰어다니는 마적단 애들 이런 애들 있어. 중국 쉽게 얘기하면 중국 산적단 이런 애들한테 일본군이 돈을 이거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야. 일본군 새끼들이 얘네들 마적단한테 돈을 주고 마적단을 한국인들처럼 꾸며가지고 어디를 기습을 해. 일본의 훈춘에 있는 일본 대사관을, 일본 영사관을 기습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영사관에 불을 지르고 여기를 터트려가지고 여기 일본 영사관 일했었던 일본 직원 2명이 죽었어. 대단한 새끼들이야. 이거 조작하려고 지네 국민을 막 죽인 거야, 일본 새끼들은. 어쨌든 일본 대사관이 불타고 이제 일본 직원이 죽고 그러니까 이게 훈춘 사건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스토리가 대강 이해가 되지. 일본 애들이 여기 있는 만주군이 일본의 국격을 위입을 한다. 중국군이 해결을 못하니까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고 독립군을 토벌하겠다는 명목으로 이 일대 주둔하고 있었던 일본군 사단에서 착출을 해가지고 일본군 2개 사단을 착출을 해서 3만 명에 가까운 일본 정규군을 갖다 투입을 한단 말이야. 3만 명 장난 아니다. 일본 무장한 3만 명의 정규군대가 만주에 넘어가서 독립군 토벌 작전에 나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일대에 있는 독립군들도 이 소식을 들었겠지. 그러니까 야 3만 명의 정규부대가 들어온다는데 뭐 100명, 300명, 1000명 단위의 부대가 이걸 어떻게 버텨. 그래서 독립군도 총집결령이 내려져가지고 우리도 뭉쳐서 어떻게 대비를 해보자 해가지고 독립군이 총집결한 곳이 여기 있는 청산리 일대야. 그래서 독립군이 총집결하니까 한 2,800명 정도 됐었대. 한 3,000명 간당간당 한 거야. 그러니까 몇 배 차이 나는 거야. 10배 차이 나는 거지. 특히나 이제 이때 여기 뭉쳤었던 이제 여러 독립군 부대가 다 연합을 하는 건데 독립군 집결이라고 쓸까? 이거 나오냐? 옆에 좀 있구나 이거.
독립군 집결을 했는데 이 독립군이 이제 모이는데 이 메인 부대, 그러니까 뭐 봉오동 전투 영웅이었던 뭐 홍범도 장군의 부대도 오고 뭐 최진동 장군의 부대도 오고 뭐 여러 부대가 모이는데 핵심은 누구냐면 김주하진 장군이 이끌던 북로 공정 서군이야. 독립군 부대 이름이 좀 길지. 요 왕칭 있는 인근에 있었던 김주하진 장군 앞에서 우리 공부했을 때 기억나지? 대한항복단 대구 시험에도 냈었잖아. 그 김주하진이야. 그 김주하진 장군이 이끌던 북로군정 서군이 중심이 돼서 이게 한 1200명 됐대, 이 부대가. 어쨌든 독립군 집결하는데 한 2800명 정도 된 거야. 그래서 이들이 여기 청산리 일대에서 집결하니까 일본군이 일로 밀고 들어오게 되고, 이 청산리 일대에서 1920년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약 6일간 10번, 11번에 걸쳐서 대규모 전투가 벌어진 건데 이 전투에서 누가 승리를 거둔 거야? 독립군이 승리를 거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 6일에 걸쳐서 약 10여 차례 벌어진 이 전투를 우리가 통칭 묶어서 뭐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가 이거를 청산리 대첩이라고 부르는 거지. 청산리 대첩. 이 청산리 대첩에서 뭐를 거뒀다? 독립군이 대승을 거뒀다. 우리나라 무장독립투쟁 역사상 가장 최대의 승리를 거둔 전투가 무슨 전투다? 이 청산리 대첩이다 라고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일본군 사망자가, 이건 또 통계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른데 뭐 신문기사 다르고 어디에 보고된 기사 다르고 그런데 어쨌든 일본군 사망자가 최소 1200명에서 최대 한 3000명 정도 돼. 어마어마한 거지. 일본 정규군이 3만 명이 들어와가지고 사망자가 1500명, 3000명 가까이 나는 이런 피해를 일본군이 당해본 적이 없어. 이 시간대까지. 그러니까 일본군한테 엄청난 타격을 준 거야. 우리 독립군 2800명이 3만 명의 군대를 대상으로 거둔 엄청난 승리인 거지. 독립군 사망자는 한 100여 명 정도 됐다고 하니까 이 사망자 숫자만 비교해도 이 청산리 대첩의 이 승리가 얼마나 엄청난 대승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알겠니? 이게 우리나라 이 무장 독립투쟁 역사상 거둔 최대의 승리다라고 기억을 하면 된다. 이게 선생님이 처음 정리했을 때 1920년대 무장통역에서 우리가 거뒀던 승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오케이? 봉오동 전투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중심이 됐었고, 청산리 대첩은 김좌진의 북로군정 서군이 중심이 됐었던 전투다 라고 기억을 하면 된다고. 요 만주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다 라는 내용도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오케이 말이? 이제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어떤 내용인지 대강은 알 수 있겠지. 야, 이거 영화도 한 2년 전인가 이거 영화도 나왔었잖아. 그지? 이 되게 영화도 나와가지고 유명했었던. 나 그 영화는 안 봤는데 유해진 나오고 유준열 나오고 마지막에 그 홍범도 장군으로 스폰가? 나 알고 있는데 홍범도 장군으로 또 그 유명한 배우가 잠깐 그 뒤에 카메오 출연해가지고 되게 유명했었지. 근데 좀 미스캐스팅 아닌가 싶어. 왜냐면 홍범도 장군은 키가 190 가까이 됐을 때 이때 당시에 기골이 장대하고 이 사람이 포수 출신이야. 그 산에서 호랑 잡는 포수 출신 이래가지고 총도 막 귀신같이 쏘고 그랬다는데 어쨌든 키가 190에 이 당시 평균 키가 150 몇 되는 시기에 요즘으로 치면 진짜 구척장신이지. 남들보다 키가 이만큼 더 큰 거지. 근데 그 배우는 모르겠다. 아예 그만해. 스포야. 어쨌든 봉오동 전투 기억해야 되고 청산리 대첩도 당연히 기억을 해야 되고 홍범도, 김좌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알겠어? 67페이지의 내용이 지금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 거야. 오케이 말이? 이해됐어? 이거 쭉 이어서 더 가야 되는데 또 수업이 줄어가지고 40분 이렇게 하는데 내가 막 40분, 45분씩 수업 밟아서 하고 그러면 집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 막 있는 대로 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첫 타임은 여기서 끌고 가고 다음 주에 여기까지 승리 거뒀어. 그럼 이 뒤에 이제 스토리가 불을 보듯 뻔하겠지. 이 일본 세계들이 완전 이제 돌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제 무차별적으로 이제 일본 세계들이 복수에 나서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 청산리 대첩 이후에. 그게 이제 간도창변이고 그 이야기가 이제 68페이지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한 타임 끊고
뭐 간도 참변 이야기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자. 야, 중요해. 이거 뭐 안중근 의사만큼 상식적인 이야기야.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이야기야.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처. 알겠어? 이거 상식이야, 상식.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려면 이제 배워보고 제대로 기억하고 있어야 돼. 미드게임. 시험에도 기본 문제 같은 건 당연히 출제되는 거야. 오케이? 요거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간도 참변부터 그 뒤에 이야기 이어가자고. 알겠어? 다음 시간에.